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가 마틴 루터 킹 데이로 휴장한 가운데 유럽 주요국 증시는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지난 12일 타결된 독일 대연정 예비 협상이 유럽의 불확실성을 감소시켰지만 영국 건설사인 카릴리언이 유동성 부족으로 파산한 점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영국 런던 증시의 FTSE 100 지수는 0.12% 내렸고 프랑스 파리 증시의 가크 40 지수와 독일 프랑크푸르트 증시의 닥스 지수는 각각 0.13%, 0.34% 하락했습니다. 아시아 주요국 증시가 대체로 상승했습니다. 미국 장기금리 상승 영향으로 금융주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일본 니케이 225 지수는 전날보다 0.3% 오른 23,714.88에 장을 마쳤습니다. 반면 중국의 상하이 종합지수는 0.6% 내린 3,409.98로 장을 마치며 12거래일 만에 하락했습니다. 역시 금융과 가전업종이 강세를 보였지만 석탄과 항공기 제조, 전자부품 등이 약세를 나타냈습니다. 어제 국내 증시에서 코스닥 지수가 약 16년 만에 890선을 돌파했습니다. 코스피 지수도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에 힘입어 2,500선에 안착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2.13% 오른 891.61의 장을 마쳤습니다. 이는 지난 2002년 3월 29일에 927.30을 기록한 이후 16여년 만의 최고 수준입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역시 315조 9,800억 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습니다. 한편 코스피 지수는 0.29% 오른 2,503.73에 마감하며 2거래일 연속 상승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유로화 강세의 영향을 받아 하락했습니다. 다만 외환당국의 개입 경계감 때문에 1,060원 밑으로 하락하지는 않았습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 종가 대비 2원 10전 하락한 1,062달러 70전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는 6거래일 만에 최저치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시작합니다. 최은정입니다. 자, 지난해부터 이어지고 있는 제약 바이오주 랠리와 함께 정부의 코스닥 시장 활성화 정책 영향으로 코스닥 지수 상승 랠리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어제까지 4거래일 연속 올랐고 어제도 2%나 급등하면서 891포인트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어제장 코스닥 시장 상승세를 이끌었던 건 가상화폐주, 제약 바이오주였습니다. 코스닥 지수가 2% 이상 상승 랠리를 보였고 코스피는 그래도 2,500선을 회복하면서 2거래일 연속 상승 움직임을 나타내줬는데 다만 코스닥에 비해서 코스피는 지금 현재 주춤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국내 증시 움직임은 어떨까요? 증시에 영향을 미칠 국내외 이슈 분석 도와드릴 거고요. 1월 16일 화요일입니다. 출중 일부 시간 지금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예, 글로벌 시시각각 시간입니다. 화요일 오늘은 신한금융투자 곽상준 부지점장 화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곽상준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지난해 하락을 거듭했던 미국 달러화 가치가 올해도 약세를 지속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제 호조에 따라서 유럽과 일본 여기에 신흥국 통화에 자금이 몰리면서 달러화 하락에 대한 압력이 가중될 수 있다라는 지적인데요. 현재 상황과 함께 향후의 외환시장 움직임 어떻게 나타날지 좀 봐주십시오.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그동안 찍어낸 통화 증발이 많았기 때문에 당연히 통화 가치가 떨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거고, 누구보다 통화 증발을 많이 했던 미국 달러가 현재 상황에 이르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드리면서요. 최근의 흐름들 보면 주요 6개국 통화 흐름과 비교를 해봐야 되겠죠. 사실은 통화라는 것은 계속해서 상대적인 가치입니다. 그러니까 절대치는 아니라는 점은 뭐 이미 다 잘 아실 것이고요. 상대적 가치가 어떻게 되느냐인데요. 그동안에는 가치 위기를 겪으면서 모두가 돈을 찍어내는 분위기였기 때문에 그렇게 통화 약세 흐름들이 눈에 띄진 않았습니다만, 지금 이렇게 결정타를 내게 된 것은 결국은 미국 연준 의장, 이제 2월 달에 새롭게 취임한 제롬 파월이 그렇게 강세론자가 아니고 외파가 아니라는 점, 그러니까 미국의 통화 가치를 지키려고 그렇게 애쓰지 않을 것이라는 점과, 그리고 트럼프로 대변되는 지금 미국의 정책들이 이런 달러 약세를 실질적으로는 지지하고 있다라는 전망들이 한꺼번에 작용을 하면서 달러 가치가 약세가 되고 있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6개국 대비 통화 가치 흐름을 보면 달러가 가장 약세인데요. 그래서 IC 달러 지수는 90.97로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선진국 통화에 대해서만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신흥국 통화 대비로도 상당히 떨어집니다. 우리 원화 대비로도 떨어지는 거 보셨을 것이고요. 최근에는 뭐 브라질이나 이런 해아라 같은 것에 대비해서도 달러 가치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미국 자체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미국 기업들의 이번에 세제 개편안이 있었는데요. 개편안 중에 법인세를 인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주요한 것 중에 하나는 해외 유보금을 본국으로 환류시켰을 때 환류에 대한 세금을 큰 폭으로 낮춰줬죠. 그래서 이 부분에 의해서 해외 유보금이 본국으로 송금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계속해서 작용하면서 달러 가치가 계속해서 약세가 되어지는 그런 상황으로 진행이 되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큰 구도로 따져보면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거기에서 바로 밑단의 거대 이론을 살펴보면 결국은 달러화 가치를 가장 기축적으로 반영하는 통화는 역시 유럽의 유로화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지금 그것과 비교했을 때 지금 달러화 가치가 하락되었다라는 점은 조금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잘 알고 있으시다시피 미국은 지금 긴축을 시작했습니다. 지난 연말에도 금리를 올렸고요. 그럼 올해도 한 금리를 3번 정도 올릴 거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테이퍼링은 예전에 끝났고, 그리고 매달 한 500억 달러씩 계속 축소시키고 있죠. 양적 축소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달러가 약세라는 점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럽과 비교해서 이것들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유럽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유럽의 경우는 양적 축소를 하고 있나요? 미국처럼 지금? 아니죠. 아직도 양적 완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조 5천억 유로의 양적 완화를 이제 조만간 정지할 때가 됐다, 이런 얘기를 막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양적 완화를 지금도 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올해 안에 아마 양적 완화가 끝날 것이다라는 점이고, 그리고 하반기부터는 이 양적 완화가 끝나면서 긴축으로 돌아설 것이다라는 상황이 최근에 이제 유럽 중앙은행 회의에서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즉 무슨 말이냐면 유럽은 양적 완화를 하고 있고 미국은 양적 축소를 하고 있다. 즉 시중에 돈을 땡기고 있고 아직도 시중에 돈을 풀고 있다. 그럼 시중에 돈을 푸는 게 약세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쪽 대비 약세라는 점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는 거죠. 결국 뭐냐면 절대치가 많이 풀렸다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추론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달러는 지금 다른 통화 대비 훨씬 더 많이 찍혀서 시중에 풀렸기 때문에 달러 가치가 하락이 되고 있는 것이다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현재 정황상으로 보면은 미국이 금리를 상당히 빠른 속도로 인상시키지 않는다면 달러 가치는 계속해서 진행될 것이다라고 보여지고요. 근데 여기에 나타나는 현상이 중요한 겁니다. 이 투자자분들은 그냥 달러 가치 하락 이것만 생각하시면 되는 게 아니고 여기에 어떤 파급 효과를 내어서 어떤 투자 시계를 만들 것이냐가 대단히 중요한데요. 달러 약세만 있는 게 아니고 거기에다 지금 경기 회복의 흐름도 나타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죠? 달러 약세의 경기 회복이 되니까 결과치는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 그것도 상당히 강한 선호가 지금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지금 한국 주식시장에도 일부 읽어지는 것이고요. 전 세계 증시에서 계속적으로 고점을 갱신하고 있는 흐름도 바로 이러한 연유 때문에 진행되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 자산 중에서도 위험 자산이라고 볼 수 있는 원자재 가격이 최근 오르는 것도 이러한 달러 가치 하락과 긴밀하게 연관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경기 회복의 문제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가파르게 이루어지는 원자재 가격 상승은 그 달러 가치 하락을 충분히 반영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달러 가치 하락이 된다는 게 뭔가요? 달러로 물건 살 때 돈을 더 줘야 된다는 거죠. 달러 가치가 하락했으면 결국은, 그러니까 종착지는 원자재가 될 수 있는데 이 원자재 가격이 굉장히 빠르게 오르고 있다라는 것은 달러 가치 하락으로 읽어낼 수 있다라는 대목입니다. 자, 그러면 투자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원자재 관련 투자를 해야 되겠죠. 국내 같은 경우는 뭐 구리라든가 비철금속 이런 쪽이 좋을 수 있을 거고요. 실제로 보면 올해 들어와서 수익률이 뭐 신흥국들이 다 좋은데요. 러시아, 브라질, 우리한테 잊혀졌던 이름이죠. 그쪽 관련 펀드들의 수익률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광업주 펀드들 있죠. 아주 발군의 수익률을 내고 있습니다. 작년 연말에 가입을 했던 광업주 펀드는 수익률이 벌써 5%가 넘어가고 있어요. 아주 짧은 기간인데 말이죠. 그러니까 앞으로도 달러 가치 하락이라면 그냥 이 달러 가치 하락이구나라고 보시는 게 아니고 투자 쪽으로 연결해서 보시면 원자재 관련 투자를 하시면 좋겠고, 원자재 관련 투자를 하시는 쪽은 원자재를 많이 생산하는 국가 그리고 실제로 원자재 펀드들 쪽으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다라고 종합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정도로 이제 시장을 바라보시면서 투자를 하시면 뭐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유럽도 하반기부터 양적 긴축으로 선회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유럽 경기도 그럼 하반기부터 좀 나아질까요? 지금 경기 나쁘지 않죠. 예. 경기가 나쁘지 않은데 경기가 나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실제로 내용들이 더 그 긍정적인 뉴스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달러 대비 강세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역시나 유럽에서 제일 큰 나라는 독일이죠. 경제적으로 영향력도 크고요.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기민 기사 연합이 그 과반 점유를 못했기 때문에 연정을 해야 끌고 갈 수 있는 상황에서 뭐 자유당 떠났고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죠. 녹색당하고도 틀어졌고요. 그러면 이제 결국 남은 것은 사회민주당, 3인당밖에 없는데 3인당하고 잘 될 것이냐. 마틴 슐츠는 우리는 야당할 거야 라고 그냥 아예 선포를 처음부터 했고, 선거 결과 나오자마자. 그래서 이게 어렵다 했는데 뭐 녹색 자유당 하고 깨지고 나니 이거 어떻게 방법이 없었으니까요. 근데 이 부분들이 해결되는 흐름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 기민기사연합과 그리고 3인당이 연정을 하기로 예비 협상을 타결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유럽에 상당히 긍정적인 뉴스가 되겠고요. 이로 인해서 유로화 가치는 더 오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로화 가치가 쉽게 꺼지지 않는 이유 중에 또 이 부분도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어찌되었건 유럽은 양정 완화에 대한 테이퍼링은 이제 할 겁니다. 그 얘기는 분명히 했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은 그 시점을 하반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부터는 테이퍼링 앤드 이제 긴축 모드로 서서히 변화할 것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상태에서 우리가 읽어야 될 대목은 뭐냐면, 뭐 유로와 달러와 이거 아까 원자재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제 원화하고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잖아요. 원화의 흐름들이 어떻게 될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 최근의 흐름 보면은 원화 강세가 좀 파죽지세로 이루어졌습니다. 작년 10월 이후로 아마 전 세계 통화 중에 원화가 가장 강세였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강세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놀래잖아요. 최근에 수출주들이 힘을 못 쓰는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원화 강세가 너무 빠르게 되니까 삼성전자 실적 그렇게 좋고 주가 그렇게 낮은데도 불구하고 잘 못 오르잖아요. 그리고 그 수출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매국 못 추는 이유가 이 환율에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면 환율이 어디서 멈출 것이냐 여부인데요. 그 흐름으로 봐서는 1,060원까지 오는 과정에서 봐서는 뭐 1,000원도 문제가 아니다. 뭐 몇 달 안에 1,000원 가는 거 아니냐라고까지 보여졌는데, 일단 한번 멈췄습니다. 왜냐하면 물량이 계속 쏟아지면서 1,060원이 깨지는 시도들이 있었는데 1,060원이 깨질 때마다 바로바로 복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드디어 당국에서 원화 환율을 이 정도 수준에서는 방어를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먹은 것으로 읽혀집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원화 환율은 1,060원 선에서의 밀려 내려가는 폭은 그동안에 비해서는 상당히 둔화될 것이다라는 거 예상해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우리는 뒤집어서 어떻게 봐야 되냐면, 만약에 1,060원이 지켜진다면 수출 기업들에 대한 우려감이 소폭
내려앉을 수 있죠. 실제로 1,060원까지 빠졌다고 해서 수출 기업들의 수출 채선성이 급격히 악화되느냐? 그거 아니라는 것이고, 또 하나 작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에서 돈을 제일 많이 버는 수출 업종은 결국 반도체인데, 반도체는 마진이 많이 남는 장사고, 지금 이렇게 마진이 많이 남을 수 있는 것은 결국은 공급 쇼티지라는 상황이고, 공급 쇼티지의 상황은 결국 가격을 자기 마음대로 가격 결정권이 공급자에게 있다라는 것, 공급자 우위 시장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원화 강세가 되었다고 해서 마진이 그렇게 급속하게 빠지거나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물론 원화 환산 이익은, 영업이익은 좀 빠질 수 있겠습니다만 그런 정도로 뭐 폭풍처럼 이익이 날아가거나 이러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점이죠.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부각이 되면 결국 어떻게 될 것이냐? 1,060원이 지켜진다면 수출주들로 다시금 매기가 옮겨갈 수 있다라는 점에서 한국의 거래소 대형주들은 이제부터는 좀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가격 매력 있고 환율도 멈췄고 투자 심리가 안정이 되면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거기 반해서 코스닥은 좀 과열 분위기가 상당히 나고 있고 뭐 이렇다면 오히려 그 동안에는 뭐 버려진 시장처럼 느껴졌던 거래소가 다시 한번 매기가 붙을 수 있다라는 점에서는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율 관련해서 생각을 해보실 부분은 1,060원을 방어하고 있습니다만 1,060원 결국 깨지겠죠. 현재 분위기 봐서는. 근데 이게 언제쯤 깨질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마디 환율이라고 할 수 있는 1,050원이요. 이 1,050원 환율이 어떻게 될 것이냐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쉼없이 무너지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이냐? 1,000원까지 그냥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으로는 일단은 1,060원에서부터 방어막을 쳤기 때문에 방어 진주를 쳤기 때문에 1,060원, 1,050원은 상당히 두텁게 지켜지는 자리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만약에 이것이 맞다면 수출주들로 관심을 가지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상황들은 결국 미국 통화가 너무나 많이 돈을 찍어냈기 때문에 통화 가치가 하락하는 것을 우리가 목격하고 목도하고 있는 그런 현장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달러 가치가 계속해서 하락하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이냐? 제롬 파월이 아무리 비둘기라고 할지라도 결국 중앙은행은 통화 가치를 지켜내야 된다는 본분이 있기 때문에 금리를 인상시키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예상이 이제 3번이었는데 제롬 파월이 들어오면서 3번 못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달러 약세가 더욱더 강화되었던 것이고요. 그러나 이렇게까지 달러가 약세가 된다면 미국의 금리는 원래 예정했던 대로 2018년에는 3번의 금리 인상을 단행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라는 점, 이것이 또 한번 다시 피드백을 먹이면서 대먹임을 먹이면서 시장에 영향을 줄 것이다라는 점,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위험 자산에 대한 강한 선호도 때문에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고 있고 관련 펀드 수익률도 높다라는 말씀하셨는데요. 원유도 원자재 가운데 하나죠. 지난해 말부터 시작한 국제 유가의 고공행진이 연초에도 이어지면서 우려감을 함께 낳고 있습니다. 최대 변수로 꼽히는 미국 세일 오일 증산에 대한 경계감도 있는 상황인데요. 향후 유가 흐름은 어떨까요? 지금 연초에 사람들이 예상했던 수준을 좀 넘는 수준의 강세입니다. 결국 달러 약세가 강하게 일어났기 때문에 그것들의 반영이 그 유가에서 나타난 것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현재 그리고 지속적으로 감산 이행이 감산하겠다는 약속이 잘 이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유가 강세에 영향을 상당히 미친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앞서도 잠깐 언급이 들었습니다만 세계 경제가 상당히 좋지 않습니까? 세계 경제가 회복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유가 강세에 영향을 미친 것이다 라고 보여지고, 또 하나는 최근에 이란의 정정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맨날 시위가 많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란이 사실은 석유 시장에 참여하면서 유가 하락이 더 커졌던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란으로부터 안 그래도 미국은 어떤 식으로든지 이란을 누르고 싶어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이란 정정이 원유 공급에 문제를 일으키지 않겠느냐라는 것들이 더해지면서 유가 강세로 가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서 잠깐 말씀하셨던 대로 그럼 셰일은 가만히 있을 것이냐?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셰일은 당연히 이 정도 가격대면, 저희가 이제 과거 유가가 뚝뚝뚝 떨어졌을 때 셰일의 설비 증설의 흐름들을 보았죠. 근데 설비 증설의 흐름이 멈췄던 때가 언제냐면 40달러대 중반부터는 설비 증설이 딱 멈추는 것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즉 신규 러그수가 늘어나던 게 더 이상 딱 안 늘어났거든요. 40달러 중반쯤에서부터. 그러면 결국 뭐냐면 60달러가 넘는 이 상황에서는 마진이 점점 커지고 있다라는 점이기 때문에 미국의 셰일은 조만간에 통계치를 집계를 해보면 알겠습니다만은 러그수 증가로 연결될 것이다라는 거 충분히 예상해 보고요. 그렇다면 이 부분들은 유가의 상승을 막는 요인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수준에서는 적절하게 더 이상 안 오를 것 같다라고 보고,
유가를 전망했던 거시경제 애널리스트들은 지금 이 정도 가격이면 더 이상 오를 거 없다라고 이미 얘기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가가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다라는 점은 강하게 생각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유가가 여기서 추가로 더 상승하려면 결국 달러 가치가 더 빠른 속도로 떨어지는 것. 이것 외에는 지금 수요 공급상으로 보면 더 이상 오를 가능성 많지 않다. 수요가 여기서 갑자기 폭발하면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지 않다면 수요 공급상으로는 유가의 상승폭은 단기적으로는 다 된 것 같고 달러 가치의 흐름만 크게 유동을 치지 않는다면 한 번은 이제 고점 징후로 보여줄 수 있다라는 점은 감안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글로벌 시시각각 오늘은 달러 가치와 유가 흐름까지 함께 짚어봤습니다. 신한금융투자의 곽상준 부지점장 연결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번에는 국내 시장 쟁점을 보다 구체적으로 분석해보겠습니다. 라이브 이슈타임 시간이고요. 헌터스 경제연구소의 김진석 소장 모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어제 코스피 지수가 이틀째 상승 마감하면서 2,500선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고 그렇죠. 코스닥이 특히 2%나 더 오르면서 지금 16년 만에 맞습니다. 890포인트를 회복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외국인들이 양시장에서 모두 매수세를 보여줬는데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지난해부터 국내 증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렇죠. 한국거래소가 지난해 외국인 거래 동향도 발표를 했다고 하는데요. 네네. 현재 상황 좀 봐주십시오. 네, 무엇보다 2018년도 올해 들어서 지금 비즈니스데이로 약 11거일 정도 되는데요. 예. 아신 것처럼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유가증권 시장 그리고 코스닥 시장이 또다시 신고가 랠리가 기록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의 주체를 과연 외국인이라면 외국인이 지난 2017년도 즉 지난 1년 동안 얼마나 매수했는지 그런 흐름을 보면서 2018년도를 좀 예견과 예단하는 것이 맞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예. 자, 먼저 화면을 통해서 말씀 좀 들어보겠는데요. 자, 작년 한 해 동안 전체적인 성적표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작년 한 해 또 2017년도 1월 달부터 말까지 각 기관별 수급의 흐름을 좀 보면요. 외국계는 지난 1년 동안 약 6조 5천억 정도의 거래소장에 순 매수를 했었고요. 코스닥 시장은 약 3조대 순 매수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동안 양시장을 합쳐서 약 9조대 한국 시장을 일단 매수했다. 이렇게 좀 정리를 돼야 될 것 같고요. 다만 눈에 띄는 것들은 지난 1년 동안 금융투자 그러니까 증권회사가 작년 1년 동안 상당히 공격적인 순매수했다고 말씀드려보겠고요. 다만 눈에 띄는 것들은 코스닥 시장 관련돼서 과연 외국계가 약 3조대 순매수했지만 기관이나 전체적으로 매수보다 매도세 보이있다는 걸 보면 아무래도 유가증권 시장과 코스닥 시장은 결국 외국인을 통해서 시장을 이끌 수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다만 유의점을 말씀드려보겠는데요. 자, 많은 분들이 연기금 말씀하시죠. 지난 1년 동안 연기금이 기간 가운데도 그래도 1968억 그리 큰 금액은 아니지만 기간 가운데서 연기금이 지난 1년 동안 매수를 보였다는 걸 보면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면 정부가 코스닥 시장 활성화 이런 대책과 관련돼 가지고 연기금 시장을 좀 리딩한 것은 아닌가 이렇게 전체적인 총괄표를 말씀드려봤고요. 자, 그럼 세부적인 내용을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자, 이제 어떤 종목을 얼마나 사는지 그런 부분도 시장의 가장 중심에 서 있는데요. 자, 눈에 띄는 것들은 지난 1년 동안이죠. 외국인들은 매수 쪽에서는 KB금융이나 LG전자, LG화학 소위 이것은 금융업종 그리고 전자업종 이런 업종들에 대해서 우리가 매수가 있었는데 네. 자, 매도가 눈에 띄고 있습니다. 그동안 한국을 이끌었던 삼성전자를 외국계가 지난 1년 동안 누적으로 보면 삼성전자를 약 6조 정도 매도라고 있었고요. 또는 SK하이닉스도 1조대이기 때문에 어쩌면 기본적으로 6조부터 1조대까지 매도하는 것에 대한 전체의 특징들이 결국 IT 업종이다 이렇게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따라서 많은 분들이 결국 외국계가 삼성전자를 매수했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겠지만 전체적인 데이터를 보면 외국계는 작년 동안 삼성전자를 매수하는 것을 기화로 인해서 매도했다 이렇게 정리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럼 눈에 띄는 것들이 KB금융입니다. 자, 왜 은행주를 최근 들어서 외국계가 지난 1년 동안 매수했을까 그런 좀 고민을 가지고 있는데요. 아신 것처럼 미국이 그동안 지난 2017년도 한 해 동안 우리가 3월달, 6월달 그리고 12월달 기준금리 인상했고요. 자, 그러다 보니 외국계가 바라봤을 때 어쩌면 한국도 이제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이다. 그런 관점에서 선제적으로 KB금융을 매수 1위를 올려놨다. 이렇게 좀 말씀드려보겠고요. 네. 자, 그럼 우리가 한국 증시를 넘어서 최근 들어서 이런 데이터를 좀 말씀드려봐야 되겠는데요. 자, 지금 곧 보시는 표가 즉
금융통화위원회, 즉 한국의 금통입니다. 우리가 많은 부분들이 미국의 우리가 뭐 FOMC만 생각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한국의 금통의 데이터를 보실 것 같은데요. 정리를 들으면 미국의 FOMC가 1년에 8번 열립니다. 8번 열려서 그 가운데서 금리 동결한다, 인상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정리하면 작년에 그 미국이 3번의 기준금리 인상했는데 한국도 작년부터 스탠스가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냐면 한국의 금통위가 매달 열리는데 앞으로는 매달 열리지만 8번은 기준금리 동결 인상 이런 부분도 할 것이고 나머지 4번 관련돼서는 어떻게 보면 금융 안정회를 할 것이다 이렇게 좀 보이고 있는데 한국은행 BOK 데이터를 보시면 좋겠습니다. 즉 이번 18일이죠. 자, 18일날 우리가 한국이 기준금리 올릴까 안 올릴까 좀 고민을 많이 있지만 이번에 한국이 만약 1월 달에 18일날 기준금리 올린다 그러면 이제 미국의 기준금리보다 한국의 기준금리가 좀 올라가는 역전 현상이 다시 한번 기록되기 때문에 목요일 날이 기본 화두인 것 같고요. 1월과 2월, 4월과 5월, 7월과 8월 그리고 10월과 마지막으로 12월 즉 8번에는 색깔이 다르게 나오죠. 이것은 금융통화정책 결정회의이기 때문에 8번은 앞으로 기준금리 관련해서 코멘트할 것이다 이렇게 정리될 것이고요. 예. 옆에서 3, 6, 9, 12 그러니까 각 분기의 마지막 달 같은 경우에는 금리에 대한 얘기 안 하고 한국과 관련돼 가지고 금융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부분들을 이제 한국이 하겠다 그래서 앞으로는 3월달, 6월달, 9월달, 12월달에는 기준금리 인상 관련돼서 정부가 얘기하지 않는다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좀 확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그 앞서서 그 삼성전자에 대한 코멘트를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자, 눈에 띄는 것들 삼성전자를 매도했습니다. 삼성전자를 왜 매도했을까요? 자, 많은 분들이 작년 한 해 동안 논란이 뭐냐면 결국 그 반도체 시장 관련된 고점 논란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뭐 삼성전자의 주가가 작년에 급등했기 때문에 고점 논란은 없을지 몰라도 전체로 외국계가 삼성전자를 매도하는 것이 주가가 올랐기 때문에 매도, 때로는 반도체가 이제 고점이지 않을까 그런 것처럼 매도하고 있기 때문에 네. 현재까지 흐름을 봐서는 외국계가 삼성전자 중심으로 해가지고 반도체 고점에 대한 논란 때문에 매도하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좀 해석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한국 증시를 넘어서 미국 증시에 대한 방향을 보셔야 될 것 같죠? 자, 눈에 띄는 것들은 약간 의외의 모습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오늘 같은 경우에는 미국 증시가 그 휴장이죠. 아시는 것처럼 휴장입니다. 휴장이기 때문에 지난 데이터의 모습을 보시면 좋겠지만 삼성전자가 올 한해 2018년도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애플의 주가가 상승했다. 그리고 통상 인텔의 주가도 잠깐 말씀드려볼까요? 인텔의 주가입니다. 인텔의 주가도 우리가 통상 이 종목은 아니 같은데요. 통상 그러면은 이렇게 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주가는 약간 다르지만 앞서서 애플의 주가가 상대로 상승했다는 거 보면 어쩌면 반도체 고점보다도 삼성전자가 너무 많이 급등했기 때문에 일단 외국계는 한국에 삼성전자를 매도하는 것은 아닌가 그런 쪽으로 보시는 것이 좀 더 추론적인 합리인 것 같습니다. 다만 눈에 띄는 것들은 앞서서 여러 가지 정리됐던 것처럼 외국계가 지난 한 해 동안 여러 가지 매수했던 종목 관련돼서 눈에 띄는 것들이 여전히 KB금 이런 종목들의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자, 그런 것을 보면 최근 들어서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몇몇 종목들이 상승했는데 상승했던 기본 종목들이 코스닥 시장 활성화 이것 때문에 상승한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 최근 들어서 외국계가 IT 업종을 매도하고 그리고 셀트리온 이런 종목을 매수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2017년도에는 IT를 매도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외국계가 공격적인 셀트리온 이런 종목들을 순매수 5위, 6위 올려놨다는 걸 보면 지금부터는 외국계가 결국 바이오 관련주에 대한 종목에 대한 어떤 선취매가 있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려보겠고요. 정리하면 코스닥 시장 활성화 정책 관련돼서 아직까지 논란이 분분하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외국계는 셀트리온을 작년 한 해 동안도 순매수 6위를 올려놨다. 그런 부분들은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잠시 뒤에 오늘장 투자 전략 여쭤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초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면서 수도권 미세먼지 저감 조치가 처음으로 어제 발령이 됐습니다. 서울 시내는 출퇴근길 대중교통 요금이 면제가 되기도 했었는데요. 시장에서는 또 관련주들이 들썩였었지요. 앞으로의 흐름은 어떨까요, 소장님? 이제는 뭐 황사나 미세먼지 이런 부분들이 한국의 이제 테마가 아니라 이제 아예 산업으로 좀 정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아시는 것처럼 뭐 중국에서 넘어오는 것이 입자가 크면 황사가 되는 것이고요. 입자가 작으면 초미세먼지가 되는데 어제는 실은 시청자 여러분께서 일찍 출근하시는 분들은 출근 시간부터 오전 9시까지 일단 서울에 계신 분들은 공짜였고요. 그리고 퇴근 시간 저녁 6시부터 9시까지 공짜인데 과연 이렇게 정부가 어떻게 보면 미세 정책 때문에 이번에 그렇게 서울 시내 요금을 무료로 운행할 정도로 상당히 한국 정부가 좀 긴장을 가지고 보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따라서 그 황사 또한 그 초미세먼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는
테마성으로 되기 때문에 전반적인 좀 틀을 좀 이 시각 좀 정리해야 될 것 같고요. 자, 무엇보다 공기청정기 관련돼서 말씀드릴 것이고요. 그리고 통상 어제 저녁에 뉴스 보셨던 것처럼 어린애들이 초등학교 가면서 마스크 썼기 때문에 그런 마스크 관련주. 마지막으로 우리가 통상 그 주식하시는 분들은 눈이 뻑뻑할 때 우리가 인공 눈물 좀 쓰고 계시지만 미세먼지 이런 부분들은 필터링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3가지 정도의 어떤 종목들 잠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성창 오토텍입니다. 실은 성창 오토텍 관련돼 가지고는 우리가 실은 자동차 쪽 에어컨 필터 이런 쪽에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자, 눈에 띄는 것들은 어저께 그렇게 정부가 어떻게 보면 서울 같은 경우에는 하루 정도 이렇게 그 교통 시간을 무료가 있을 정도로 상당히 시장의 긴장감이 커지고 있습니다만 어저께 오히려 주가는 좀 하락을 넘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성창 오토텍을 비롯해서 또한 위닉스 이런 종목들도 어제 매수하셨던 분들은 오히려 손실 구간이 커졌던 즉 17,500원대부터 이 시각 현재 16,300원 등 즉 어저께 매수하셨던 분들은 오히려 좀 손실 구간이 커질 수 있다고 보겠고요. 또한 솔고바이오 이 종목들은 공기청정기를 주로 만드는 업체인데 이런 종목들 오히려 세 종목 가운데서 솔고바이오 종목만 어저께 상승했다면 앞으로 황사 그리고 초미세먼지 이런 이슈가 있을 때 앞서 말씀드린 세 종목 가운데서 솔고바이오가 예상보다 어저께 빠르게 치고 나왔다 그런 부분들 좀 의미 있게 말씀 드려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마스크 관련돼서 좀 말씀 드려보겠는데요. 최근 들어서 우리가 연예인들은 우리가 연예인 마스크 쓰고 계시지만 통상 방송이나 이런 데서 많은 분들이 마스크 쓰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기능에 대한 부분인지 패션에 대한 부분인지 모르겠지만 황사가 나오면 당연히 마스크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마스크 관련주에 대한 종목들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웰크론인데요. 자, 웰크론도 어저께 좀 시장에서는 이제는 마스크에 대한 수요가 좀 클 것이다 이렇게 판단했었습니다만 어제 오히려 33,345원대부터 3,210원까지 급락을 했기 때문에 웰크론 이 종목도 어저께 오히려 마스크 관련주 임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하락했다 말씀 드려보겠고요. 특징적인 것들은 어저께 외국계가 웰크론에 대한 주식을 얼마나 들고 있는지 몰라도 어저께 이것을 기회로 해서 일단 외국인은 매도했다 보겠습니다. 턴 50인데요. 자, 50 우리가 통상 이렇게 본드로만 많이 아시겠지만 본드도 있겠지만 우리가 매출 일정 부분은 마스크가 있습니다. 다만 이 종목들은 앞서서 보셨던 웰크론보다 오히려 주가가 더 많이 급락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제 마스크 관련주의 종목들은 황사 이런 이슈가 있을 때 시청자 여러분께 그때 사시면 손실 구간에 들어섰다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환기시켜 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모나리자입니다. 통상 우리가 티슈로 상당히 브랜드가 있지만 모나리자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통상 마스크를 좀 만들고 있는데 따라서 마스크 관련 종목 관련돼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웰크론 그리고 50 이런 모나리자 이런 종목들은 황사 이런 부분 이슈가 있을 때마다 오히려 또 매도가 좀 커지고 있다 말씀 드려보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인공눈물에 대해서 좀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통상 스마트폰이나 이런 부분을 보기 때문에 눈이 많이 뻑뻑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자, 영진약품의 주가 어저께 좀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안국약품의 주가도 어제 상승했기 때문에 여기서 의미 있는 것은 결국 공기청정기나 그 마스크나 이런 부분들은 직접적인 피해가 없지만 아무래도 어저께 황사 이슈가 있을 때 이러면은 내 눈에 안 좋을 것은 아닌가 그런 관점 속에서 의학 관련주 즉 황사 관련 이슈가 있을 때마다 지금 강조드렸던 것처럼 영진약품이나 안국약품처럼 호흡기계에 관련돼서 의약품 종목들은 주가가 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정리하면 황사 이슈가 있을 때 이제 이런 의약품 관련주 종목을 사시면 즉 데일리로 사시면 현재까지 차트의 데이터를 보면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높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황사 이슈가 있을 때마다 공기청정기나 마스크 관련주를 매매하기보다는 이런 인공눈물 관련주 매매가 그렇죠. 조금 더 유리하겠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어저께 하루의 데이터가 좀 짧긴 하지만 어제 하루의 데이터를 보면 역시 사람 몸과 관련돼서는 좀 매매하시는 분들이 민감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최근에 또 제약 바이오주가 강세를 보인 것이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코스닥 시장에서 바이오주 열기가 무섭습니다. 셀트리온 3인방이라고 하죠. 어제도 그렇죠. 급등세였는데요. 투자 전략 좀 세워주세요. 사실 대응하기가 좀 만만치는 않죠. 일단 셀트리온 3인방 대응은 어렵다 이렇게 좀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작년 어떻게 보면 오늘 어저께 코스닥 시장이 15년 만에 16년 만에 890선 돌파했다는데 제가 볼 때는 코스닥 시장이 활성화 정책보다도 그만큼 어떻게 보면 셀트리온 삼형제가 소위 급등했기 때문에 코스닥 시장을 상승할 수 있는 즉 상승의 어떤 착시 효과를 좀 줬다고 말씀드려보겠고요. 자, 무엇보다 시장의 참여자 가운데 많은 분들이
최근 들어서 결국 코스닥 시장 활성화 정책을 하게 된다면 연기금이 그동안 시장에 많이 들어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한번 화면을 잠깐 보실까요? 예. 자, 많은 분들이 연기금 얘기하시죠. 연기금이 결국 시장을 좀 이끈다 이렇게 말씀드려보는데 유가증권 시장 관련돼서 어저께 연기금이 733억의 수 매도를 하고 있었고요. 이틀 전에는 또 632억을 매도했기 때문에 정부는 코스닥 시장 활성화를 그렇게 정말 입이 부르트도록 얘기하고 있지만 연기금은 오히려 유가증권 시장에서 냉담하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코스닥 시장에서 과연 연기금이 어떤 역할을 할까 좀 기여가 되는데요. 어제 연기금이 60억에 매도를 했기 때문에 결국 코스닥 시장이 올랐다는 것은 연기금이 매도했다는 것을 보면 셀트리온 삼형제 통해서 상당히 올랐다고 보겠습니다. 자, 무엇보다 삼성전자가 어저께까지 6개월 만에 상승했는데 이것에 대한 의미는 아직까지 좀 판단이 모호합니다. 물론 지난 1년 동안 삼성전자를 매수했던 주체가 외국인이었다면 최근 들어서 6개월 만에 상승은 아직까지 좀 의미를 두기는 어렵다고 말씀드려보겠고요. 다만 이 가운데서 제가 셀트리온에 대한 코멘트를 좀 다시 드려보겠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셀트리온에 대한 코멘트를 좀 얘기하고 있으신데요. 제가 셀트리온 소위 3인방의 설명을 드리지 못한 이유가 뭐냐면, 자, 증권사 페이퍼입니다. 1월 5일 날 현대차 투자증권 그리고 이베스트가 28만 5천 원대, 27만 원대 제시하고 있는데 지금 35만 원대입니다. 많은 분들이 증권사 페이퍼를 보면서 시장에 대한 판단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증권사 애널리스트, 그 가운데서 정말 고연봉, 어떻게 보면 바이오 담당 애널리스트가 코스닥 시장을 리딩하고 있는 셀트리온에 대해서 목표가를 제시 못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 보면 지금의 셀트리온의 주가는 아무 누구도 모른다고 말씀드려보겠고요. 증권사가 페이퍼가 나올 때 통상 이렇죠. 6개월, 1년 동안 셀트리온의 주가가 얼마나 갑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현대차 투자증권 애널리스트한테 미안하지만 1월 5일 날 목표가 28만 5천 원. 그러니까 앞으로 2018년도 6월달, 9월달까지는 28만 5천 원까지 갈 것입니다. 이렇게 제시했는데 현재 주가가 35만 원이고요. 중요한 것은 그 이후에 이 증권사 애널리스트가 목표가를 변경 안 했습니다. 웬만하면 변경해야 되죠. 현재 목표가가 35만 원인데 35만 원, 40만 원 이렇게 목표가를 변경해야 되는데 변경 못했다는 걸 보면 셀트리온의 주가는 나도 모르겠다 이렇게 판단을 가질 것 같습니다. 따라서 최근 들어서 소위 스몰캡식으로 증권사에서 셀트리온에 대한 목표가를 못 내놓고 다만 바이오 관련주 오릅니다. 이런 얘기는 적절치 않고요. 제가 볼 때 증권사 애널리스트들도 셀트리온에 대한 목표가를 전혀 내놓고 있지 못한다는 걸 보면 셀트리온의 주가 위험하다. 두 번째로는 결국 얼마나 올라도 증권사 애널리스트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어떤 자주적인 평가이기 때문에 결국 증권사 바이오 담당 애널리스트들이 셀트리온 삼형제에 대한 목표가를 정확하게 제시하지 않은 이상 코스닥 시장 활성화는 어렵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럼 앞으로 투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소장님? 자, 기본적으로 뭐 증권사에서 바라본 시각이 모르겠다는 평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도 뭐 똑같이 결국 증권사 애널리스트가 판단을 못하는데 어느 누가 판단할지 그런 부분 상당히 고민을 가지고 있고요. 다만 최근 들어서 증권사 페이퍼를 보면 어제 관련돼서도 셀트리온은 오히려 외국계가 매수하고 있습니다. 어제 수급의 그런 가운데서도 개인은 16만여 주 그리고 기관은 7만 2천여 주의 매도를 좀 보이겠고요. 또한 최근 들어서 셀트리온 제약 관련돼서도 주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 관련돼서는 셀트리온 제약을 매수를 많이 합니다. 제가 볼 때 셀트리온을 매도하고 셀트리온 제약을 매수했다는 걸 보면 무엇보다도 다른 의미보다도 셀트리온의 가격이 30만 원대이기 때문에 너무 비싸고 셀트리온 제약은 10만 원대이기 때문에 상대적인 차별화 관점에서 개인들은 결국 셀트리온 제약을 좀 선호하고 있다 보겠고요. 어떻게 보면 작년에 동안 유가증권 시장 관련돼서 삼성전자 주가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개인들은 SK하이닉스를 상대적으로 매수했던 것과 같은 관점을 보면 제가 볼 때 셀트리온 삼형제 관련돼 가지고 수많은 이슈 가운데서 전체로 시장의 방향을 모르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도 어떤 이슈를 제시할 수 없겠지만 중요한 것은 개인의 매매가 셀트리온 제약으로 좀 몰리고 있다는 말씀 드려보겠고요. 따라서 셀트리온 3인방, 미국 증시 관련돼서 오늘은 휴장이지만 셀트리온의 이런 소위 바이오 관련주의 종목들이 지난 2017년 동안 그 셀트리온 관련돼서 외국인이 매수 6위를 올렸다는 걸 보면 전체로 외국계는 어떻게 보면 셀트리온 관련돼서 주가 고평가 논란이 있다 하더라도 외국계는 여전히 있고 그리고 개인은 셀트리온은 매도 그리고 셀트리온은 제약을 매수했다는 걸 보면 상대적으로 캐시가 적기 때문에 셀트리온 제약이 상대적으로 최우선어주라는 말씀도 이어서 드리겠습니다. 예, 애널리스트들도 판단하지 못할 정도로 셀트리온 3인방의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와 있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지금까지 헌터스 경제연구소의 김진석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국내외 선물시장 투자 전략 짜겠습니다. 선재트레이더의 선물 하이킥 시간이고요. 선재트레이더 오늘은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재트레이더님. 예,
전화 연결이 아직 안 돼 있을까요? 1부의 마지막 코너입니다. 저희 국내 선물 투자 전략 함께 세워드리는 시간이고요. 먼저 국내 선물 시장 투자 전략을 여쭤볼 텐데요. 어제장 선물 시황, 선물도 좀 올랐었죠. 장중에 좀 흔들림이 있기는 했는데요. 다시 한번 선제 트레이더 연결을 좀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전화로 연결이 됐는데요. 먼저 국내 선물 투자 전략부터 좀 여쭤볼게요. 네, 우선 국내 선물 시장 어제 좀 부합장이라서요. 어제는 저희가 이렇게 대응을 했었습니다. 우선은 329.80대 안착을 못하면 얘네들은 큰 그림에서의 잠깐 반등일 수 있다. 이래서 어제 이 자리에서 이제 급락을 하기 시작을 해서 328.70 매도에 327.10까지 목표로 잡고 끌고 갔었고요. 그 다음에 327.25 매수를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위에서 328.90대 맞고 다시 재매도까지 해서 총 1.5%, 1.5%, 그 다음에 1%까지 해서 어제 그림은 거의 다 위아래로 매매를 해서 다 저희가 먹은 상태고요. 그 다음에 지금 오늘은 이제 중요한 거는 이 구간 내에서의 핵심 보합이겠죠. 우선 핵심 보합에서 윗자리를 안착을 못하는지 한번 확인을 할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327 지수를 깼는지를 볼 생각입니다. 예상 저항은 여전히 크게 좀 열어놓고 대응을 할 생각이고요. 예상 저항은 330.60, 그 다음에 예상 지지력은 360 지수를 보고 매매를 할 생각입니다. 단 오늘 시가 자체가 중심에서 다시 시작될 거기 때문에 어제 중심에서 시작된 아이들의 작은 바운더리 내에서, 작은 범위 내에서 우선은 매수 우위인지 매도 우위인지 먼저 파악을 하는 게 중요할 거라고 보는데요. 우선은 매도 우위로 볼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한 번 더 눌린 이후에 매수를 잡을 생각이기 때문에 우선 전략은 그렇게 펼치고 있으나 시가가 시작된 다음에 좀 더 자세한 전략들 펼칠 생각이고요. 아직까지는 그래서 반등 매도 전략을 유효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추가적으로 매도로 빠진 이후에 잡으려고 생각 중입니다. 단 좀 고민해 봐야 될 거는요. 저희가 11월 이때죠. 11월 초에 저희 방에서 240만 원대, 그 다음에 236만 원대까지 삼성전자 밀린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방송 중에서도 아침 이렇게 개장방송 중에서도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얘네들은 그래서 235만 원대 진입을 하면서부터 삼성전자는 이미 매수 진입을 해도 좋다 말씀을 드렸고요. 대신 얘네들이 매수가 잡힌 상태에서 지금 지지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전체 시장을 견인하는 건 아니지만 전체적인 분위기를 유도할 수 있기 때문에 여전히 하단부를 찍지 않고 바로 반등을 줄 수 있는지 여부는 여전히 고민할 사항이고요. 그에 대한 목표는 어제 보았건 상단부와 하단부 목표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선은 328 중반 지수를 맞고 매도 전략 먼저 펼쳐볼 생각이고요. 그게 327 지수를 깬다면 우선은 326, 324 지수까지 차례대로 하단부를 좀 더 열어서 아래 구간에서 큰 그림들 잡고 올라오는 모습을 보려고 노력을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가에서 움직임이 좀 중요하겠다고 보겠고요. 그 다음 매수 쪽으로 간다면 얘네들은 330 후반 지수, 그 다음에 아래 구간은 오늘은 326 초반 지수를 열고 대응을 할 생각이다. 이렇게 염두에 두시고 오늘 시가에서 무리한 움직임보다는 시가에서 움직임을 좀 지켜보고 나서 대응을 하시는 게 좀 중요하겠다. 국내 선물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국내장 대장을 30여 분 앞두고 국내 선물 투자 전략부터 좀 여쭤봤고요. 이번에 해외 쪽으로 가겠습니다. 해외 시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우선은 해외 선물 시장은 달러 인덱스들 움직임에 반응을 주고 있는 모습들인데요. 여전히 달러 인덱스는 반등을 약간 준 모습입니다. 그 모습이 이제 추세를 깬 이후에 리테스팅 구간, 한마디로 중요한 저항점들 다시 테스트한 구간이라고 저희 방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우선은 그 구간까지는 어제 온 상태고요. 그래서 어제 그 구간을 예상을 하고 어제 이 정도의 일봉상에서의 부합 그림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유로는 어제 이 구간에서 매도의 하단부, 그 다음에 박스 구간 유효하다 이렇게 전략을 말씀드리고 지속적으로 이 윗구간에서 매도, 그 다음에 다시 매도, 그 다음에 위에서 무너지는 거 확인한 다음에 다시 매도 전략까지 드리고 마무리를 한 상태입니다. 여전히 보합 구간 갇혀있는 형태고요. 그 다음에 보합 구간의 중심 부분에 놓여있기 때문에 아직 아시아 시장은 보합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전략은 여전히 이 구간 내에서의 매매 전략이 유효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단 위아래 구간 전략적으로는 보합권 매매 전략에서의 추세 저항과 그 다음에 아래 구간 하단부의 추세 저항까지 아직까지는 눌린 가능성이 있고 그 다음에 달러 인덱스가 양봉으로 반등한 모습이 있기 때문에 유로 달러는 우선은 하단부 채널 구간 예상을 하면서 예상 저항은 123500 자리, 그 다음에 한마디로 이 윗구간이죠. 박스 상단부를 열고요. 그 다음에 하단부는 얘네들이 매도가 성공을 하게 된다면, 얘네들은 최고가는 매도를 추세 상단부 박스권 윗자리까지를 열고 보고 있지만, 얘네들 매도가 성공한다면 예상 지지력은 하단부를 열고 볼 생각이다. 이런 관점에서 예상 지지력은 1.270 자리까지를 열고 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매도 전략은 윗구간에서 어제 매도를 많이 쳤기 때문에 예상 저항 자리보다는 좀 더 앞당겨서 저희가 매도 전략을 펼칠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손절은 짧게 가져가며 그 다음에 그게 성공한다면 하단부 채널까지를 보고 전략적으로 매매 전략을 펼칠 생각입니다. 자, 그리고 크루드 오일 좀 보겠습니다. 자, 크루드 오일은 어제 이 정도의 보합권은 예상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마이크를 잡을 때 그 구간까지는 안 온 상태였기 때문에 어제 아침 시작을 하면서 올라오면 반등, 추세 저항 구간에서 64.60을 맞고 매도를 치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걔네들이 성공한 이후에 다시 한번 제가 오후장에 마이크를 잡으면서 못 잡으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64.30 매도를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걔네들이 한 20핍 정도 수익을 주고 다시 반등해서 다시 64.30을 매도를 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재차 온라인들 다시 목표가를 덜 찍었다는 가정하에 다시 한번 매도를 드렸었는데 우선 힘이 약해 보이기 때문에 약수익 구간에서 입절을 하고 마무리를 하자 이렇게 하고 어제 리딩을 끝난 상태였습니다. 그 이후에 얘네들 지지력에서 윗구간에서 노는 그림이 연출이 새벽 동안 돼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이 시간대가 새벽 12시인데요. 12시 이후에 새벽에 계속적으로 매수권에서 놀았다는 거죠. 그럼 어제 예상 저항을 드렸던 상단부, 그 다음에 하단부에서 멈춰있는 모습이었고, 그 다음에 지금은 상단부에서 놀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예상 저항을, 이렇게 두고 매매할 생각입니다. 한마디로 50달러짜리를 예상 저항으로 열고요. 한마디로 50달러를 예상 저항으로 열고, 그 다음에 예상 지지력은 어제 저가를 제외한 중심 자리에다 두고 매매 전략을 펼칠 생각입니다. 한마디로 이 구간 보합을 보겠다는 이야기죠. 네. 자, 그렇다면 아시아 유로장 초반장에 올라온 놈들 매도를 펼칠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짧은 손절로 대응을 할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골드 좀 보겠습니다. 어제는 골드 저희 방에서는 별로 손을 대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예상 지지력들은 이 구간에 놓여있는 상태이지만 여전히 예상 저항은 1343.0, 예상 지지력은 1334.0을 두고요. 한마디로 그림을 좀 더 여유있게 예상 저항과 지지력을 둔 상태에서 추세를 넘어간 구간들 아직 못 깰 수 있기 때문에 고가에서 되돌림 정도만 보겠다. 한마디로 골드도 되돌림을 보는 이유는 아직까지는 달러 인덱스가 어제부터 반등 여력을 보여준 상태고 아직은 다시 재매도 현황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저항에서는 여전히 눌러서 짧은 손절로 대응을 해보겠다는 이야기겠습니다. 한마디로 짧은 저항들 두고 이 구간부터 고점을 맞고 싸울 거고요. 최대 손절 라인은 13460 자리를 설정하면 되겠죠. 그래서 오전 중에 와서 멈추는 걸 보고 대응하면 좀 더 좋은 매매가 될 거다 예상을 하고 있고요. 한마디로 달러 인덱스의 반등 오늘 끝나는지를 여분을 두시고 이 구간의 향보를 다시 한번 체크하면서 매매하시면 해외 선물 전략은 좀 더 깔끔하게 매매 전략이 통할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예, 국내외 선물 시장 투자 전략 김우석 선재 트레이더 오늘은 전화로 만나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시간 여기서 마칩니다. 잠시 뒤 2부 시간에는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종목 상담 도와드립니다. 샵 0082번으로 문자 참여해 주시면 되겠고요. 건당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저희는 잠시 뒤 2부 시간으로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